네, 안녕하세요. 우리 재료역학 1의 3주차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떤 재료 내부에서 일어나는 힘과 응력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에 대한 노멀 스트레스라는 수직 응력과,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스라는 전단 응력에 대한 간단한 문제들과 정의, 그 다음에 그것들이 설계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응력의 이 챕터 2의 마지막 하나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응력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이제 3차원의 상태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공학 문제를 그림에다가 도면에다가 그리고 칠판에 그림을 그리고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려면 이제 2차원 문제가 2차원으로 그림을 그려지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3차원이고, 그 다음에 2차원 응력 상태라는 것은 2차원으로 가정하는 거하고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응력이 2차원만 존재하는 이제 그런 경우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도 2차원 응력 상태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차츰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선은 지금 3차원의 그 3디멘셔널 이 세상은 전부 3차원이니까 스트레스 스테이트 응력 상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3차원의 조금 아니고 이제 미소 부피라고 해가지고 뭐 한 점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와 같이 이제 미소 면적이 앞 뒷면과 우리가 이제 코디네이트를 평면에 있는 코디네이트를 XY 평면, 그 다음에 이제 앞뒤로 나가는 것을 Z 방향이라고 코디네이트를 보통 그렇게 잡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지난번에 응력 상태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X 방향의 응력은 이쪽으로 이렇게 X 방향 응력이 되겠고, Y방향은 우아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네모만 그렸을 때는 그걸로 끝이지만은 3차원의 응력 상태에서는 앞뒤로 당기는 응력도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시그마 Z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어 스트레스는 여태까지는 타우 XY 이렇게 표현을 이제 했었죠. 그래서 타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방향, 이 면이 6개 있으니까 6개 면에 이렇게 되는 스트레스가 있겠고요. 시어 스트레스는 항상 쌍으로 이렇게 혹은 이렇게 작용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뿐 아니라 이렇게 작용되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6가지의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탄성론에서 하는 노테이션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 컨벤션이라고 하는 이제 부호 약속과 그다음에 기호 표기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시그마 IJ라는 것을 우리가 스트레스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I는 단면의 방향을 나타나고요, J는 그 응력의 방향을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단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면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이제 그런 걸 했었지만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가지 크게 단면을 나타내는 방법이, 한 가지는 자, 요 단면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요 단면을 표현하면 X축은 아니죠. Y, Z 단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앞면은 X, Y 단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직교축에서 직교 방향으로 있는, 직각 방향으로 있는 그런 면은 표현하기 좋지만, 가령 빗면이 이렇게 옆으로 프리즘처럼 이렇게 있다든지 이런 면을 표기하려면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을 뭐 X에서 뭐 세타 30도만큼 돌아가고 다시 Y 쪽에서 뭐 파이가 얼마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단면을 표현하는 방법을 그 단면의 법선 방향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단면을 표현할 때는 이것의 법선 방향, 이쪽으로 단면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 법선 방향이 X축이고, 이런 단면의 경우는 우리가 뭐 고등학교 이과에서 사용하는 무슨 I, 무슨 뭐 3J 이런 식으로 벡터를 이용해서 벡터 하나만 가지고 그 단면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Z 평면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보통 우리가 평면으로 표시했을 때는 XZ 평면이지만 이것을 Y 평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벡터로 표시하면 좋은 점이 또 뭐가 있느냐면, 이 평면이 그냥은 XZ 평면이지만 이 평면이 이쪽 방향인지 이면인지를 표기하는데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벡터로 표시하면 이것을 플러스 Y 평면, 이것을 마이너스 Y 평면, 이렇게 아우터 노멀,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나가는 법선 방향으로 표시한다면 우리가 응력을 정의하는데 굉장히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면 방향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 이 평면 같으면 우리가 X평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플러스 X평면이죠. 이거는 마이너스 X평면. 그리고 이거는 뭐겠습니까? 플러스 Y평면, 마이너스 Y평면. 마찬가지로 플러스 Z평면, 뒤에 Z, 마이너스 G평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X를 그런데 이 평면, 이 X평면이라는 데서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는 이와 같은 노멀 스트레스가 있고 시어 스트레스가 있고 이런 시어 스트레스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서 또 이것은 여기 뒤에 응력 방향이니까 시그마 XX, 지금 요것을 시그마 XX, 그다음에 이거는 X 평면이지만 Y 방향으로 시그마 Y, 그 다음에 요것은 X 평면이지만 Z 방향,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약속하기를 이거 두 개가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하고 다른 경우가 있겠죠. 같은 경우는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노멀 방향하고 응력 방향이 같으니까 결국은 노멀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단면의 방향과 방향이 다른 응력 방향이 되면 그것은 저절로 전단 응력이 되겠죠. 시어 스트레스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을 때는 그것을 하나만 쓰고, 그래서 그걸 그 시그마, 노멀 스트레스 우리가 시그마로 정의를 했죠. 그렇게 사용을 하고, 마찬가지로 시그마 Y는 시그마 Y가 되죠. 그 다음에 시그마 IJ, X 평면인데 Y 방향은 이것은 전단 응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타우 XY로 우리가 약속하면은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과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시그마 IJ인데 그것이 I하고 J하고 같을 때는 그것이 노멀 스트레스이고, 그다음 그 노멀 스트레스는 그냥 하나의 식으로만 표현을 하고, 두 개가 다를 때는 그것이 시어 스트레스고, 시어 스트레스는 타우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플러스는 뭐냐? 우리가 응력을 보통 이제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벡터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는 방향으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고 그런 것이 벡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방향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벡터라고 하는데, 스트레스는 어떻습니까? 전번에도 강조를 얘기했지만 응력이 플러스라는 것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플러스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마이너스죠. 다시 말하면 인장 응력이 플러스고 압축 응력을 마이너스로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모에다가 표현을 하면 이것이 플러스고 이것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것이 플러스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쪽 방향이 플러스다, 이쪽 방향이 플러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게 플러스고 양쪽에 합쳐지는 것이 마이너스고 압축 응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걸 정의를 단면의 방향하고 같이 약속을 하면 스트레스가 포지티브하다, 플러스이다. 어떨 때? 섹션하고 디렉션이 포지티브일 때. 무슨 얘기입니까? 이쪽을 우리가 플러스 섹션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이쪽을 법선이 마이너스 쪽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섹션이라고 얘기했죠. 플러스 섹션에서 플러스로 가는 것이 플러스로 약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섹션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것도 플러스죠. 그러나 플러스 섹션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그것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섹션에서 플러스로 가면 그것도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면의 방향과 그 다음에 응력의 방향을 가지고서 같이
사인 컨벤션. 사인 컨벤션은 부호 약속입니다. 부호를 약속합니다. 전달 능력도 그런 관점에서 마찬가지죠. 플러스 섹션에서 플러스 y로 가는 것을 플러스로 하고 마이너스 섹션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것을 플러스로 해서 쉬어 방향은 이렇게 되는 것이 플러스입니다. 그럼 마이너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이너스는 반대로 플러스 섹션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플러스로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냐 이렇게 되느냐 그게 플러스인 거지 이렇게 되는 게 플러스고 이렇게 되는 게 마이너스고 그런 벡터 개념은 아닙니다. 응력은 노멀 스트레스인 경우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플러스고 뭐 y 방향이라면 우아래로 잡아당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합쳐지는 게 마이너스라고 하면 쉬어는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으로 플러스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사인 컨벤션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응력을 표기법이죠. 이건 뭐 정의라기보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3차원 응력 이와 앞에서와 같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 세 가지하고 타우 x, y, y, z, zx 그 다음에 yx 뭐 이렇게 해서 쉬어 스트레스 6가지하고 노멀 스트레스 3가지 모두 9가지의 스트레스가 존재를 일단 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가 없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이름이 붙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트라이액시얼 스트레스다. 그런 것은 노멀 스트레스만 있을 때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g가 있고 쉬어 스트레스는 전부 제로일 때 이럴 때 이 상태를 우리가 트라이액시얼 3축 응력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다룰 건데 이제 2디멘셔널 스트레스 스테이트나 혹은 이제 플레인 스트레스 이런 것 같은 이제 평면 응력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평면 응력 상태에서는 보통은 C자가 붙은 건 다 제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C자가 붙은 게 시그마 C, 타우 XG, 타우 GX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타우 YG, 타우 GY 이런 것들 C자가 붙은 것이 다 제로고 우리가 평면 내에 있는 X, Y 이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시그마 X, 시그마 X 그 다음에 우아래로 잡아당기는 게 플러스를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시그마 Y 그 다음에 타우 XY YX 타우 XY YX 이렇게 요것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플레인 스트레스 스테이트다. 평면 응력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계속 붙이기 나름인데요. 가령 어떤 경우는 노멀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고 쉬어 스트레스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쉬어 스트레스만 있는 경우가 이제 뭐 타우 XY만 있다든지 타우 YX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많이 이제 그런 경우가 나오지만 우리가 토션 어떤 비틀림을 받는다든가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 순수하게 아무런 잡아당기는 스트레스는 없고 이렇게 쉬어만 일어나는 이런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를 갖다가 우리가 순수한 전단만 있다 그래서 pure shear stress라고 얘기합니다. pure shear stress state 그러니까 순수 전단 응력 상태. 그 다음에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이겠죠. 유니액시얼이라는 것은 유니액시얼이라는 건 단축이라는 얘기죠. 단축 응력. 뭐 시그마 X만 있다든가 우로 이제 제로 시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음 챕터에서 나올 여러 가지 트러스 구조물에서 나타나는 일인데요. 그런 것은 이제 시그마 X만 존재하거나 시그마 Y만 존재하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단축 응력, 유니액시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뭐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이축 응력 여기서 쉬어가 존재하지 않고 아까 3축 응력을 트라이액시얼이라고 했죠. 그래서 2축 응력만 존재하는 이런 경우를 쉬어 없이요. 이런 것들 바이액시얼이라고도 합니다. 바이액시얼 스트레스. 자, 이렇게 뭐 이름 붙은 스트레스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여태까지 정력학에서는 가해준 어떤 힘 또는 모먼트와 재료에서 어떤 경계라든지 고정 부분에서 걸리는 반력들 이런 것들이 전부 평형을 이루어서 그 반력을 구하고 뭐 이러는 것이 우리가 정력학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재료역학에서는 좀 더 내부로 들어와서 바깥에서 가해준 하중과 재료의 내부에서 작용하는 무엇이 바로 평형을 이룬다. 그 무엇이 스트레스다. 뭐 이렇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제가 말씀드리길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문제는 이렇게 동강을 냈을 때 이 경우에도 이것이 총알처럼 튀어나가는 뉴턴의 제2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속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평형을 시켜주는 것이 스트레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든지 외력과 스트레스뿐 아니라 이런 어떤 임의의 모양이라도 하더라도 이 스트레스끼리도 평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움직이질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2차원 응력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이 평행관계가 제대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 2차원 응력 상태, 아까 2디멘셔널 브레인 스트레스 스테이트 그 상태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시그마 x가 있고 시그마 y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우 xy가 있고, 이것은 이제 x 평면에 y 쪽으로 갔으니까 타우 xy라고 했죠. 이것은 y 평면에 x 방향으로 갔으니까 타우 yx가 있고, 밑에도 이제 이 방향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약속한 플러스 쪽 방향인데요. 자, 이런 방향들의 평형 관계는 어떠한지, 이것을 우리가 만족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크하는 방법으로 우선 뭐 크게 봤을 때 2차원 문제이니까 시그마 x와 시그마 y 이퀄 0이 만족을 해야 되고 mc 이퀄 0이 만족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평형 관계에서 만족하는 것들은 힘이나 모먼트이지 응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응력끼리는 서로 크기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평형 관계가 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그마 x라는 것은 같은 하중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어떤 그것을 담당하는 단면적이 작다든지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또 훨씬 커지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단면적이 좁은 부분하고 단면적이 큰 부분하고 평형이 이루어진다면 이쪽의 스트레스하고 이쪽의 스트레스는 당연히 크기가 달라야 평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끼리는 평형이 평형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수치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평형관계를 할 때는 항상 힘 또는 모먼트 이와 같은 하중이 평형을 이룬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령 얘기해서 시그마 x 그냥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걸 힘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그마 x에다가 여기에 그 시그마 x가 걸리는 넓이를 곱해야 되겠죠. 근데 그 넓이는 이제 2차원 문제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제 유니트 1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요 길이, 요 넓이인데요. 이런 넓이가 요 시그마 x를 받고 있으니까 우선 요건 1이라고 하면 시그마 x에다 dy를 곱해야 그 이쪽 방향이 힘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x 방향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있죠. 그래서 시그마 x하고 길이인 dy를 곱하면 그것이 되는데 그것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잘 지워지죠. 서로 평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타우 xy 또 뭐가 있나요? 이거하고 이게 x방향이죠. 그래서 타우 yx에다가 또 이 넓이, 이것은 dx라고, 이게 이제 dx고 dy, d라고 쓴 이유는 굉장히 미소하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뭐 0에 가까워진다. 이제 여러분들 미분의 개념을 배웠지만 0에 아주 가까워지는 그런 아주 미소 면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에는 tyc에는 요만큼의 dx 곱하기 유니트 1. 그 다음에 타우 yc는 뭐 이것은 뭐 그림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서로 지워져 가지고 0이 되겠죠. 뭐 만족한다 이겁니다. 오케이. 평행관계 잘 만족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하면 시그마 y도 잘 만족하고 있겠죠. 자, 그럼 모먼트는 어떨까요? 자, 모먼트는 이제 모먼트 이퀘이션을 뭐 어디래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z 방향 어디라면 여기에 대한 모먼트를 생각해도 좋고, 지금은 이제 원점에 대한 모먼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원점에 대한 모먼트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원점의 모먼트를 일으키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선 시그마 x는 물론 이렇게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골고루 가는 거지만 이것들은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모먼트를 만든다고 볼 수 없죠. 그 다음에 시그마 y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노멀 스트레스들은 전부 다 우리가 모먼트를 만들 수 없고, 모먼트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타우 xy 페어고, 이런 것 갖다가 이제 우력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타우 yx, 요 두 가지가 모먼트를 발생시켜서 그것이 평형을 이뤄야 평행관계가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같은 방법으로 써보면요. 자, 이 원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모먼트하고 이 모먼트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두 배를 곱했고, 타우 xy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넓이를 곱해야죠.
넓이를 곱한 다음에 힘에서는 이걸로 끝났지만 뭐 모먼트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먼트 암이 필요하죠. 자, 이것은 2분의 dx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분의 dx. 똑같은 방법으로 이쪽 이제 이것은 어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모먼트를 보면 타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고 타우 yx 그 다음에 그 크기는 dx고요. 그러면 이제 힘의 크기가 되고 거기까지 모멘텀은 이만큼이죠. 그래서 그것이 2분의 dy라고 표현을 해서 결국 이거 두 개가 만족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식으로는 당연히 만족하고 있진 않죠. 그래서 2가 있고 2를 서로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dx, dy가 서로 하나 바꿔서 있으니까 이것도 지워질 수 있다면 결론적으로 타우 xy하고 타우 yx가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단면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단면이 x단면이고 이건 y단면이고 또 시호 방향은 이게 y방향에서 타우 xy라고 표현했고 이쪽은 타우 yx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언제나 평형관계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타우 yx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앞으로 지금부터 재료역학 끝날 때까지는 타우 xy 하나만 써서 여기도 타우 xy고 여기도 타우 xy고 같으니까 이제 언제나 시어 스트레스는 이제 그렇다면 타우 yc도 타우 gx하고 같아가지고 쓸 필요가 gy인가요? 이렇게 쓸 필요가 없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까 내가 9개의 스트레스를 컴포넌트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노멀 스트레스 3개하고 시어 스트레스 3가지 타우 xy, 타우 yz, 타우 gx 그렇게 갖는 것이 일반적인 3차원의 응력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우리가 이제 응력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와 관련된 간단한 문제들, 그 다음에 약속, 이런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챕터 2를 마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줄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교재에서 최소한의 이 정도 문제를 풀어야 이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제 많은 문제들 중에 제가 골라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주는 거니까 꼭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최소한으로 이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이제 챕터 2 스트레스 얘기는 끝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챕터 3로 스트레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나는데 길다란 막대가 인장 응력을 받아서 늘어난다고 합시다. 그럼 이것이 얼만큼 늘어나냐 하는 것은 변위, 영어로는 displace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1mm가 늘어났다. 이것이 자부당겼는데 1mm가 늘어났다. 그런데 원래 길이가 1m짜리가 1mm 늘어나는 거하고 원래 길이가 10cm짜리가 1mm 늘어나는 거하고는 수준 차이가 틀리죠. 원래 길이가 1m짜리인 것은 1mm 늘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10cm짜리가 1mm 늘어나려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힘이 10배 정도 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길이에 대해서 늘어난 길이의 비율, 그것은 지금 간단한 노멀 스트레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그와 같이 어떤 비율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스트레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하고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을 연관시킬 수 있는 이제 material property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 챕터에서 이제 다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어떤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가 이와 같이 실선을 잇던 재료가 점선으로 변형을 했다고 합시다. 이제 일부 움직이기도 하고 일부 변형도 이제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A, B라는 막대 어떤 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A-B-로 움직였다고 합시다. 그럼 A가 A-점으로 움직였죠. B-는 또 B-점으로 움직여. 이와 같이 벡터의 형태로 표시되는 움직임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displacement라고 정의를 하고 그것을 국어로는 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얼마나, 그럼 아까 내가 얘기하는데 얼마나 변형을 했느냐 도대체, 이런 것을 나타나는 이제 움직임, 이런 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데포메이션이라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변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하중을 받아서 찌그러지거나 커지거나 아니면 뭐 찌그러지거나 이런 변형이 있고, 또 움직임 중에 하나는 리지드 바디 모션이죠. 트랜슬레이션하고 로테이션, 그냥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냥 돌아가거나,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강체 운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igid body mo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rigid body motion, 그러니까 변형 없이 자기가 그냥 돌고 뭐 움직이고,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재력학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동력학적인 문제죠. 이제 움직여서 가속도가 얼마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동력학적인 문제지, 우리 재력학이라는 것은 rigid body motion을 빼내야 되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얘가 이만큼 갖고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얘에 비해서 얼만큼 움직였냐, 이런 게 더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루는 이제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움직임을 갖다가 디포메이션, 변형 혹은 스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리지드 바디 모션으로 이제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도 노멀 스트레스하고 쉬어 스트레스를 구분했으니, 그렇죠? 이제 노멀 스트레스에 의해서는 노멀 변형이 일어나겠고, 그다음에 쉬어 스트레스에서는 쉬어 변형이 일어나겠죠. 찌그러지겠죠. 이제 그것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길이 L이라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뭐 시그마 X라고 합시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델타만큼 늘어났다. 이제 그랬을 경우 그 비율 L분의 델타를 우리가 입실론 X라고 표기를 하고, 이것을 노멀 스트레스, 국어로는 수직 변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것을 처음에는 변형도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기계학회 이런 데서 이제 용어 통일을 시켰습니다. 변형률로 하자. 왜냐하면 우리 그 공학이라는 것이 뭐 역학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발전을 해서 어떤 정립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뭐 아무래도 외국어로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것을 번역을 하다 보면 조금 어색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북한말 같이 이렇게 영어를 모조리 한국말로 하면 뭐 그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팍팍 들어오지 않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게 자연스럽고, 공학이나 이런 것처럼 서양에서 시작된 것들은 서양 말로 하는 게 더 좀 자연스럽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수직 변형,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영어로 표기하는 것들이 이제 국어로는 이제 맞춰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건 노멀 스트레스를 받아서 변형을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노멀 스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를 보면, 이것은 단위로 봤을 때는 길이 단위를 길이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quantity를 이제 dimensionless quant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dimensionless quantity라는 것은 뭐 차원이 없는 어떤 물질량을 얘기하죠. 유니트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그 스트레인들은 뭐 굉장히 작은 것을 다룹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m짜리가 1mm 늘어나면 벌써 금속 재료 같으면 벌써 파손을 걱정해야 될, 그러니까 뭐 금속 재료라는 게 눈에 보이게 그렇게 팍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고무줄 같으면 뭐 우리가 3배 정도 늘어나도, 그러니까 뭐 스트레인이 따지면 3이 돼도 뭐 괜찮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금속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분의 1, 1m짜리가 1mm 늘어나면 1000분의 1인데 1000분의 1 정도 나면 벌써 항복을 걱정해야 되고, 더 이상의 이제 재료 어떤 기계 구조물에 있다 그러면 망가졌다고 할 수 있죠. 다시 원상복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스트레인은 굉장히 적습니다. 맨날 0.000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보통 표기법은 입실론은 이와 같이 10의 -6승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보통 이렇게 표시하면 이것이 변형률을 표시하는구나.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숫자만 쓰면 입실론은 0.000234야. 그럼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단위가 없으니까.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볼트지다. 그러면 이게 볼트구나. 미터다. 그러면 이게 미터나 아는데, 스트레인은 단위를 쓸 수가 없죠. 단위가 없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거나 혹은 이런 방법을 많이 표현합니다.
길이를 길이로 나눴지만 마이크로를 써가지고 1 마이크로미터 퍼 미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1 마이크로미터 퍼 미터, 아 이거 길이를 길이로 나누는구나, 이게 스트레인을 뜻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장점도 생기겠죠. 어쨌건 우리가 다루는 스트레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이크로 스트레인, 10^-6승을 해서 마이크로 스트레인, 맨 마이크로 스트레인 이렇게 부르고, 책에서는 보통 마이크로 스트레인 이렇게 표기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단위는 아닙니다. 우리가 SI 단위 규칙에는 어긋납니다. 요거는 단위에 맞아요. 마이크로미터 퍼 미터는. 근데 요것은 그냥 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트레인을 뜻하는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표시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노멀 스트레스고, 그러면 쉬어 스트레스는 이와 같이 이제 지금 쉬어 이게 이제 플러스 방향 아닙니까? 여기 지금 타우 XY나 타우 YX가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좁아지는, 이쪽으로 좁아지는 거에 의해서 변형은 이와 같이 될 겁니다. 뭐 아주 과장해서 그린 거지만, 뭐 마름모 같이는 이제 찌그러지겠죠. 그러면 도대체 90도였던 게 얼마나 찌그러졌느냐, 이것이 시어 스트레스에 의해서 변형된 그 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각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했을 때 그것을 바로 그대로 시어 스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 90도였던 것이 이만큼이 줄어서 이걸 뭐 알파라고 하고 이걸 베타라고 할까요? 뭐 때로는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안 줄어들고 여기만 줄어들고, 마찬가지면 이거를 돌리면, 이쪽 방향으로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마찬가지니까 어쨌건 이거하고 이것을 더한 양을 우리가 시어 스트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도 1도 바뀌면 스트레인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각도를 표시하는 단위라는 것이 뭐 여러분 잘 아는 디그리, 각도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라디안이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탄젠트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그레디언트라는 방법도 있고, 이제 그거는 바로 그 기울기를 퍼센트로 얘기하는 거죠. 90도를 100%로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배웠습니까? 각도를 먼저 배웠죠. 뭐 30도, 뭐 45도, 뭐 이런 각도를 먼저 배웠기 때문에 각도에 익숙하고 라디안은 무슨 어려운 그 고등학교 때나 배우는 거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에 나와 있는 세타는 사실은 라디안이 먼저입니다. 라디안이 먼저이고, 디그리는, 각도는 이거 라디안으로 쓰면은 상당히 이 정의가 어렵고 하니까 이거를 90도로 약속하자. 약속한 겁니다. 그냥 90도가 원래 90도라는 것이 아니라 한 바퀴를 360으로 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 바퀴는 360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360도? 그걸 100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모로 사람들에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360으로 정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각도에 관한 공식 뭐가 있을까요? 뭐 호의 길이라 할까요? 이 L, R, 이게 세타는 공식이 뭡니까? 공식은 L equal R 세타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때의 세타, 이거는 뭘 써야 되냐면 라디안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90도라고 해서, 가령 이게 90도라고 하죠. 90도라고 해서 L은 R이 만약에 10cm고 90도라서 90을 곱하면 900이 나오지 않죠. 얼마가 나와야 맞나요? 90도라고 그래서 라디안인 90도인 2분의 파이를 곱하면 이게 5파이가 되죠. 그러면 요거의 길이는 얼마? 5파이가 맞죠? 그죠? 한 바퀴가 2파이 R이니까 20파이니까 요거는 5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공식에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라디안이라는 얘기를 안 썼지만 라디안으로 써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그리는 편하게, 인간들이 편하게 누구라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 뿐이죠. 라디안의 정의가 뭐죠? 1라디안. 1라디안은 얼마만큼한 각도죠? 바로 1라디안은 이 공식에서 나와 있죠. 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지점의 각도, 그게 1라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될지는 상관없는데 그 각도를 보니까 이게 한 바퀴가 돌으면 2파이 R이지 않습니까? 2파이 R. 그러면 한 바퀴가 2파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것을 R로 나누면 한 바퀴가 2파이가 되는 그 크기가 라디안이죠. 그러니까 1라디안이라는 것은 2파이분의 1 바퀴죠. 2파이분의 1 바퀴. 몇 도가 될까요? 2파이분의 1 곱하기
뭐 360 그래가지고 우리가 파이분의 180으로 곱해주면은 라디안에다 파이 곱하기 180으로 하면 뭐 각도가 된다. 각도에는 파이 나누기 180을 하면 라디안 작아지는 거니까 라디안이 된다. 뭐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라디안으로 표현했을 때 이 각도 줄어드는 각도가 바로 그대로 시어 스트레인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양이 돼요. 이 시어 스트레인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텍스트 책마다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런 쪽이 보통입니다만은 이것은 플러스, 자,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걸 이 각도가 좁아들었죠. 그렇지만 이 각도는 또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플러스를 이렇게 되는 걸 플러스로 하는 책도 있는데 요새는 대부분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이쪽을 플러스로 우리가 정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스트레인을 플러스로 정의하기로 우리가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우 XY는 포지티브다. 어떨 때? The right angle between right angle이라는 게 뭐죠? 90도죠. 90도. 직각. right angle이 뭐하고 사이가? between two positive section. two positive section이 어디죠? 이게 플러스 X 섹션이죠. 이것도 플러스 Y 섹션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X 섹션, 이거는 마이너스 Y 섹션이죠. 두 개의 플러스 섹션이 decreases. 그 각도가 줄어드는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로 하기로 약속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섹션도 줄어드는 게 플러스고 플러스 섹션과 마이너스 사이는 늘어나는 게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정의할 때 이쪽을 플러스로 하기로 했죠. 이거는 반대 개념이죠. 이거를 플러스로 하는 책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면 변형이 이게 각도가 커지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고 앞으로 이걸 플러스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스트레인, 이렇게 각도가 좁아지고 여기는 각도가 늘어난 요것을 우리가 플러스 스트레인으로 앞으로 우리는 정의를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노멀 스트레인과 이제 노멀 스트레인과 쇼 스트레인, 인장 변형률, 그러니까 수직 변형률과 그다음에 이제 전단 변형률에 대해서 정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형률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삼각형이 반쪽 45도 뭐 삼각자 같은 모양을 이제 45도이고요. 여기가 이제 B고 여기가 B니까 이제 45도이겠지. 이것이 어떤 이유로 해서 C-로 움직였다. 그래서 변형을 받아가지고 그 양이 이거 뭐 좀 글씨가 이상한데 0.001B입니다. 0.001 아니라 1B입니다. 원래 한 판이 BBB인 이런 삼각형이 0.001B만큼 늘어나고 했을 때 다음을 구해봐라. 그러니까 이것이 찌그러졌죠. 이 찌그러진 시어 스트레인은 얼마이고 노멀 스트레인은 얼마인지 계산해봐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우선 OC 방향으로의 스트레인, 이 방향이 이것이 이쪽 방향으로 이것이 얼마나 늘었다고 생각이 되느냐, 이것은 정의에 의해서 원래 B였던 것이 늘어난 양인 0.001B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0.001이 되고, 이것은 우리가 뭐 1000 마이크로 스트레인 혹은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혹은 1000 마이크로미터 퍼 미터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AC는 얼마큼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찬가지, BC도 마찬가지. 이것도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과연 이 B하고 같은가? 자, 그걸 보려면 여기서 이것이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A와 AC였던 것이, AC라는 길이는 뭐 잘 아다시피 루트 2B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생긴 AC-는 얼마가 될까 하는 것을 계산해 보는 거죠. 자, 그런 것은 요런 직각삼각형이 이제 45도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좀 차이가 뭐 물론 눈으로는 거의 안 보이지만 그런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 직각삼각형의 길이를 구해 보면, 자, B의 요거에 제곱하고 그다음에 늘어난 길이 1에다가 1.001B가 됐죠. 그거에 제곱을 하면 뭐 거의 루트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루트 2하고 다른, 그 이제 루트 2라는 건 B제곱 플러스 B제곱 했을 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바로 그 차이가 루트 2와, 이건 뭐 계산기를 좋은 거 써야 됩니다. 이 계산기를 그냥 몇 자리밖에 계산 안 되는 거 쓰면 이거 두 개 같다고 나올 거. 이게 얼마입니까? 1.4142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뭐 유숫자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차이가 나게 되나요? 그쪽 방향의 스트레인을 봤더니 이것은 원래 루트 2b였던 것이 늘어난 길이는 실제 길이 A-C-죠. A-C-에서 여기서 이제 이거 좀 틀렸네요. 스트레인에서 늘어난 길이니까 원래 AC를 빼야지요. 원래 AC를 늘어난 길이만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뭐 1이 되니까 여기서 2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0.000502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숫자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작은 스트레인이지만 거의 이제 나중에 항복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려면 이와 같은 이제 크다니까 또 이제 계속 큰 스트레인이 됩니다. 이와 같은 스트레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쪽 방향으로 보면 0.001 1000 마이크로 스트레인만큼 늘어났다고 본다면 이쪽으로는 그렇게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반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쉬어 스트레인. 자,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찌그러졌죠. 그럼 이 각도가 원래 90도였던 것이 몇 도가 됐는지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각도를 우리가 새로 생긴 각도가 90도가 아니라 베타라고 하면 그러면 90도에서 베타를 뺀 만큼이 쉬어 스트레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탄젠트 이 각도 2분의 베타죠. 탄젠트 이 각도의 정의에 의하면 밑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아까 계산했듯이 여기다가 1.001b분의 b. 그러니까 또 뭐 거의 같은 값이지만 이거를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는 1.569797이라는 라디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57 이 각도가 1.57 그래서 이 숫자가 조심해야지 98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가 계산해 보면 이제 뭐 3.14159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걸 나눠 보면 1.570796인데 여기서 각도는 1.56 좀 작아졌죠. 그 작아지는 양이 그래도 쉬어 스트레인을 보면 꽤 큰 양인 999 단위는 노멀 스트레인하고 같은 마이크로미터 퍼 미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노멀 스트레인의 정의, 그다음에 쉬어 스트레인의 정의로부터 이제 그 간단한 문제를 이제 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대학원 과정에서나 있을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제 미분식이란 체인 룰 이런 수학적인 개념을 이제 사용해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입실론 x라는 것이 이제 변이의 차이, 그러니까 델타 x 원래 델타 x였다는 길이가 이것이 이 델타였던 길이가 이제 어떤 이게 늘어난 길이죠. u만큼 늘어나고 했을 때 그 비율을 우리가 입실론 x로 본다. 수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입실론 y도 마찬가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쪽 방향에 늘어난 각도, 이제 이 각도와 이 각도를 표현해서 이와 같이 표현한다. 이것을 이제 리미트 개념으로 쭉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수학적으로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개념,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L분의 델타를 우리가 입실론 x라고 생각했고, 뭐 y 방향으로도 L이 있다면 L분의 뭐 델타 y가를 입실론 y라고 정의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공평하게 이렇게 힘을 가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복잡한 응력 힘 상태에 의해서 뭐 부분 이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겠죠. 포인트별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만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서 잡아당겼다 하더라도 모든 스트레스가 위치마다 다 달라지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점의 개념입니다. 점의 개념으로 표현할 때는 이와 같이 크다란 L로 안 하고 이제 뭐 dy dx 뭐 이제 보통 이제 라운드 u 라운드 x 게 편미분을 써서 표현하고요. 입실론 y도 이렇고, 그다음에 쉬어 스트레인은 이제 이와 같이 편미분 서로 엇갈리는 편미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이제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과 이제 그런 문제들을 여기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example 이제 3의 5에 보면 자, 이와 같이 이제 그런 식을 사용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래 이게 얼마입니까? 400 by 400짜리 판이 뭐 어떤 변형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돼서 여기는 뭐 이만큼 갖고 이만큼 갖고 이만큼 갔을 때 이것이 뭐 넓어지기도 좀 했고 y는 뭐 좀 좁아진 것 같은 그림이죠.
그 다음에 찌그러지기도 했고, 요 같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컴포넌트별로 각각 계산을 해보면요. 자, 여기서 얼마큼 X방향으로 늘어났다고 해야 되는지, Y방향으로, 이건 이제 이 경우 줄어든 경우인데요. 얼마나 줄어들었다 해야 되는 건지, 또 찌그러진 건 얼마 정도 찌그러졌다고 해야 되는지, 그 컴포넌트를 구하자면, 이제 작은, 이게 바로 이제 아까 했었던 이런 얘기지만은, 델타 X가 원래 400이었고, 그 다음 X는, 여기서는 이쪽은 0.7만큼 갔는데, 얘는 0.3만큼 갔죠. 그럼 이게 다 늘어난 게 아니라 0.4만큼만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 이게 바로 이제 델타 U가 되는 거죠. US식에서요. 그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해 보면 뭐 400분의 0.4가 돼서 0.0001 100 마이크로스트레인이 이만큼의 100 마이크로스트레인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줄어드는 양을 보면 원래 이제 400이었던 것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볼 때는 이걸 볼까요? 이 점을 보면 얘는 0.025가 줄어들었지만 얘는 안 줄어들었죠. 안 내려갔죠. 그러니까 그 차이. 이제 이것은 이쪽으로 왔으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인 거고, 백이 뭘 빼려고 그랬더니 이거는 그대로 원위치에 있어서 이것은 마이너스 625 마이크로스트레인이 이쪽으로 변형을 전체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어를 구하는데 각도로 표기를 했지만 지금 여기서 각도를 구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이 식을 사용하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델타 Y분의, 여기 똑같이 400이죠. 이거분의 이거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의 차이는 노멀 스트레인이고, 이거분의 이거의 차이는 입실론 Y인데 서로 엇갈리는 것이 스트레인이죠.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만큼 늘어난 거 0.1 그쵸. 그러니까 델타 Y분의 0.4만큼 늘어났죠. 그 양. 이것이 이제 UB에서 요거하고 요거 차이죠. 이거분의 이거하고 이거 늘어난 비. 그게 이제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가 됐어요. 각도가 되죠. 그 다음에, 델타 X분의, 요점하고 요점 차이. 그래가지고 0.1하고 차이. 이렇게 서로 엇갈려가지고 관계를 갖는 것을 두 개를 더해서, 그러니까 요거 줄어든 각도와 요 줄어든, 이건 뭐 늘어났나요? 이쪽에 줄어든, 이제 요점에서 볼 때 늘어났죠. 이런 늘어난 각도를 이제 종합해서 계산을 하면 이와 같이 시어 스트레인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스보다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자,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재료역학을 지배하는 세 가지의 크다란 theory, 메소드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력학에서는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입니다. 모든 게 다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 하나로 거의 끝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 어떤 로드, 바깥에서 가해주는 힘과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계산한 시그마의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Geometric Deformation. 그때는 내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뭔가 이렇게 제목만 알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 한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이죠. 어떤 U나 V, 변이로서 스트레인 간의 관계, 스트레인과 디스플레이스먼트 관계가 Geometric Deformation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거와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을 정의를 했는데 그것들을 매치시켜 주는 게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자, 힘을 가해주면, 봉에다 힘을 가했을 때 10배를 가하면 스트레스가 10배가 더 커질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단면적이 10배만큼 커지면 스트레스는 10배만큼 줄어들 겁니다. 이와 같이 단면적이라든지 어떤 기하학적인 조건들이죠. 그 다음에 하중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것은 재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재료하고 관계가 없죠. 그건 고무든 나무든 쇠든 똑같은 하중을 받으면 똑같은 스트레스가 일어나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Geometric Deformation도 마찬가지예요. 1mm가 1m짜리가 1mm 늘어나면 0.001이다. 1000 마이크로스트레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원인이 어찌됐건 고무든 나무든 금속이든 알루미늄이든 스틸이든 1m가 1mm 늘어나면 그것은 0.001이죠. 재료에 관한 정보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하중이 얼마를 가했는데 스트레스 얼마냐가 아니라 하중을 얼마 가졌는데 스트레스가 얼마라서
결국 변이가 얼마가 늘어나겠느냐 이런 거를 하려면 재료가 얼마나 묽은지 얼마나 강한지 이런 것들에 관한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material, 재료 관련된 relationship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료 dependent, material dependent relationship, 그러니까 재료 관련 어떤 관계, 이런 관계가 있어야만 이것이 완성이 되겠죠. 처음부터 까지 힘이 얼마가 있을 때 얼마큼 늘어나겠느냐 하는 것을 구하려면 얼마큼 가하면 스트레스가 얼마인데 그 스트레스가 여기선 스트레인에 얼마에 해당하고 그 스트레인에 의하면 원래 길이가 얼마였으니까 뭐 아니면 각도가 얼마였으니까 V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완성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재료역학을 지배하는 지배방정식은 1. Equilibrium condition 2. Geometric deformation 3. Material dependent relationship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Material property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크게 세 가지가 완성이 돼야 이 재료역학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그런 각 재료, 뭐 스틸도 탄소 함유량에 따라, 뭐 어떤 열처리 조건에 따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그 머티리얼 프로퍼티들이 나온 것이 이제 앞에 여러분들 이 책에 이제 B에 뭐 나와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재료역학 책 뒤에 보면은 그런 값들이 이제 나와 있고 아니면 뭐 재료 강도에 관련되는 여러 테이블들 이런 거에도 이제 그런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냐면 재료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 실제적으로 당겨보거나 이래가지고 그 값들을 이제 구하게 되는 이제 그런 면이 이제 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재료를 우리가 이제 뭐 하얀색과 검은색 반짝반짝하는 거하고 뭐 거친 거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어떤 기계적인 성질의 면에서 크게 나눠보면 덕타일 머티리얼하고 브리틀 머티리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덕타일이라는 말은 브리틀이라는 단어부터 얘기하죠. 브리틀이라는 것은 뭐 어떤 의미입니까? 뭐 바삭바삭한 이게 뭐 잘 부서지는 뭐 이런 뜻이 보통 일반적인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좀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딱하고 굉장히 강한데 탁 뭐 부러지거나 아니면 어떤 금이 가거나 크랙이 나거나 이러기 쉬운 재료들을 우리가 브리틀한 재료라고 그러고 덕타일한 머티리얼은 그거는 뭐라고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쭉 늘어나면 잘 늘어나는데 길게 쭉쭉 늘어나서 변형을 하면서 늘어나는 거죠. 그 뭐라고 얘기하나 갈대하고 대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잘 휘고 잘 변형을 하지만 잘 그러니까 딱딱 나가지 않는 그런 재료들 있죠. 탄소 함유량들이 보통 적은 재료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large inelastic deformation, 그러니까 어떤 그 탄성 한계를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large하게 큰 데포메이션이 더 있는 거죠. 프랙처까지 일어나기 전에. 그런 다음에 그것도 더 많이 진행되면 이제 프랙처가 일어나는 이런 단계고, 브리틀한 것은 little deformation, 프랙처 일어나기 전에 변형은 별로 안 하지만 어느 순간 딱 나가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재료를 브리틀 머티리얼이라고 하는데, 이거 두 개가 이제 좀 재료 상수들이나 아니면 어떤 파손을 얘기하는데 성질이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덕타일한 머티리얼, 잘 늘어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카본이 적은 거, 탄소 함유량이 적은 로우 카본 스틸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걸 때문에 우리가 영강이라고 하죠. 마일드 스틸, 20% 이하 되는 것은 마일드 스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메탈들을 얼로이한 거, 합금으로 한 것들이 대부분 성질들이 이제 덕타일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유지 쪽으로 얘기하면 이제 나일론 같은 재료가 덕타일한 재료라고 할 수 있고요. 브리틀한 재료는 캐스타이언, 캐스타이언은 주철이죠. 탄소 함유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강한데 잘 깨지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꼭 비금속 재료는 이제 콘크리트 같은 거. 콘크리트 같은 게 뭐 길게 쭉쭉 늘어나지 않고 잘 부서지겠죠. 뭐 극단적인 예로 분필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이제 브리틀 머티리얼이라고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와 같이 이와 같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재료 시험을 해야 되는데, 이 재료 시험을 이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료를 봤을 때 이제 material property라는 제목을 가질 수도 있고요.
mechanical property, 그러니까 재료의 기계적인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 다이어그램입니다. 이제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재료를 성질을 알으려면 그것이 굉장히 강한 재료인지 약한 재료인지 또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뭐 이런 종합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이제 인장시험이라는 거, 잡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tensile test라고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을 구해가지고 그것을 동타임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같은 타임으로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을 표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바로 측정하거나 스트레인을 바로 측정하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가해지는 힘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이제 에어리어가 있죠. 이거를 나눈다면, 그래서 힘을 측정한다면 스트레스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늘어나는 길이, 원래 길이분의 뭐 여기다가 이제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래 길이 마크해 놓은 길이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이걸 갖다 측정한다면 결국은 이제 material property는 이제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을 이제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뭐 재료 시험기에는 항상 로드셀이라는 게 붙어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뭐 하여간 중간에 있든지 이렇게 같이 이제 로드셀이라는 이제 하중을 측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료를 뭐 잡아 당기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그립으로 잡아서 뭐 여기 이제 스파이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 미끄러지지 않도록. 근데 이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복합 재료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렇게 좀 얇은 스틸 그러니까 철판이라든지 이렇게 좀 하중이 약한 재료를 할 때는 보통 그런 방법을 쓰지만, 그냥 뭐 어떤 쇠 봉이라든지 쇠 막대 이런 걸 갖다가 스파이크로 잡아당기면 나중에 미끄러져 버리겠죠. 부서지기 전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핀을 넣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인장으로 잡아당길 때 볼팅을 합니다. 바깥에 볼팅해서 볼트를 돌려가지고 볼트 나사산의 이제 응력을 이용해 가지고 잡아당기는 방법을 쓰고, 그것은 이제 그 재료에 따라 틀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하중을 얼마 정도 사용할 것이냐, 하지만 재료의 그 이제 시편이라고 하는 이 시편의 그 기하학적인 조건들, 뭐 길이가 얼마인지 반경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제 결국 잡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힘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편은 이 시편의 것은, 자, 어떤 사람은 조그만 시편 가지고, 어떤 사람은 큰 시편 가지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굵은 거 가지고, 짧은 거 가지고 뭐 잡아당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방법에 따라 또 잡아당기는 속도를 빨리 할 것인지 느리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실험 조건에 따라 이거 굉장히 정교해야 되는데, 그 정교한 재료 상수들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규격들에 대해서 시험 방법들이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나도 아주 더 신뢰성 있는 방법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논문을 내서 거기다 실으면 그것이 더 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제 개정을 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정해진 그런 규격이 이제 여러 가지 규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따르는 규격이 ASTM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미국에서 나온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라는 ASTM 규격이 있고, 뭐 일본은 지수 규격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독립적인 건 아니고요. 이제 다 이제 서로 이제 연결을 갖는 건데, 이 ASTM 규격이라는 것은 꼭 인장시험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와 여러 가지 시험 방법에 대해서 정의가 이제 걔는 뭐 지금 책으로, 요새는 이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책으로 그렇게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책으로 하면은 뭐 불과 10년 전에도 뭐 책이 큰 책꽂이 하나를 다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여러 권의 책으로 뭐 번호가 다 붙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뭐 요 인장 시험에 관한 것은 뭐 2페이지, 3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해야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시험을 하고, 그래야 서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겠죠.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다이아메터가 12.7 하프 인치짜리 STM 규격이니까 그렇죠. 하프 인치면 12.7이면 한번 손가락 굵기보다 조금 얇죠.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 될까요? 그 다음 게이지 랭스도 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2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게이지 랭스로 정합니다. 그리고 단면은 원형이거나 뭐 서큘러거나 원형 봉을 사용하거나 아니거나 크로스 섹션,
이와 같이 렉탱귤을 사용하거나 직사각형 단면을 사용해도 좋다. 그다음 그것을 이제 이 길이가 얼마를 재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보통 익스텐소미터라고 여기다 딱 이렇게 꼽는, 그래서 이 스프링을 이용해서 여기 늘어나면 아주 미세하게 변하는 걸 갖다가 정기적인 신호로 끄집어내는 것을 이제 익스텐소미터라고 합니다. 익스텐소미터를 이용해서 아주 정기적으로 그 미세한 그 변이를 이제 측정해내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스트레인을 바로 측정하는 스트레인 게이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차차 이런 문제를 풀고 다루겠지만, 스트레인 게이지라는 걸 사용해서 바로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을 하죠.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스트레인으로 바로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방법은 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정해진 규격에 의해서 실험을 하면 이와 같이 시그마를 구할 수 있고 입실론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걸 가지고 시그마와 입실론의 관계를 그림을 그리면 처음에는 직선적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이 뭐 스트레스가 많이 든다는 건 하중이 많이 가해진다는 거, 거기에 비례해서 변형도 많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항복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스트레스를 구하는데 에어리어로 나눠준다 했는데, 자, 이 에어리어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니셜 에어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자꾸 잡아당겨주면 어떤 에어리어가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씩 작아지겠죠. 에어리어가 조금씩. 그걸 액츄얼 에어리어지. 이거를 나누느냐. 원래는 이거로 나눠야 스트레스가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같이 똑같이 정의하면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어렵게. 왜냐하면 true actual 에어리어를 일일이 잴 수가 없는 문제죠. 그죠? 물론 이제 다른 방법으로 계산도 하고 할 수 있지만은 원래 에어리어가 얼마인지 이게 이제 정확하게 해프인치로 가공을 했으면 해프인치로 생각하는 거하고 거기에 맞춘 에어리어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 다소 굉장히 더 많은 실험 장치와 까다로운 뭐 과정이 필요하고, 과정만 필요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따르는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A0로 정의해서 그대로 P로 하는 것을 갖다가 이니셜 에어리어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노미널 스트레스 혹은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공학 응력, 혹은 이제 노미널 스트레스는 공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공학적으로 우리가 엔지니어링, 사이언티픽 보통 이렇게 구분할 때 우리는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이지만 뭐 다소 무시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엔지니어링이랑은 서로 좀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그리고 좀 쉬운, 사이언티픽 그러면은 좀 더 과학적이고 정말 뭐라 그러나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뭐 타협을 불허하는, 이제 그 사람 과학하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현상을 정확하게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은 그걸 실생활에 이용하고 편리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액츄얼 에어로 나누는 것을 트루 스트레스라고 하고, 이니셜 에어리어로 그냥 나누는 것을 노미널 스트레스 혹은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국어로는 노미널 스트레스를 공칭 응력이라고 이제 하고요.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를 공학 응력 이렇게 얘기하고, 트루 스트레스는 보통 뭐 지능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입실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얼마큼 델타를 측정하면 이 길이도 마찬가지. 원래 게이지 랭스가 인치였는데 이것도 원래 늘어나죠. 계속. 그럼 늘어난 거에 대해서 해줘야 되냐? 원래 1m짜리가 1mm 늘어났으면 그때 스트레인을 1m 대한 1mm로 해야 되냐? 아니면 그러니까 1000mm죠. 그러니까 1001mm에 대한 1000mm에 대한 게 아니라 1001mm에 대한 1mm로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원래 길이에 대해서 하는 걸 역시 노미널 스트레스하고 같이 써야 되니까 노미널 스트레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를 고려해 주는 것은 트루 스트레스에 해서 트루 스트레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림은 이제 엔지니어링 스트레스하고, 그러니까 노미널 스트레스하고 노미널 스트레인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이거 하기 위한 목적이, 이제 요새는 이제 뭐 이것을, 예전에는 이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그래프에다가 플로터에다 이렇게 쭉쭉쭉 그리면 그림이 나는데, 요새는 이런 거 다 전자값으로 받아가지고 뭐 엑셀 파일로 쭉 나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매틀랩이라든가 이런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는 여러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해가지고 뭐 동시에 모든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저장되고 그림도 그리고 다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금속, 우리가 이제 금속을 많이 다루니까 이제
그 두 가지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스틸 계통들은 자, 이와 모양과 같이 자, 이거 사실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거 표현하게 되지만 이게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항복이 일어나기 전까지 변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는 막 거의 이래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보기 좋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보면요. 이와 같이 직선 구간이 처음에 아까 제가 직선을 표현하는데 직선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것이 약간 직선 구간을 조금 벗어나는 약간 그 기울기가 조금씩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B점에서 갑자기 이것이 스트레스는 늘어나지 않는데 변형만 쭉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뽑아진다는 느낌?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쭉 변형이 늘어나다가 ปุ๊ 뽑아지는 그런 점이 있죠. 뭐 밴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휘다 보면 팅 하고 다시 놓으면 팅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하는데 어느 순간 푹 하고 내려갈 때가 있죠. 바로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일딩이라는 일딩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어는 뭔가요? 항복하다? 마찬가지 항복이에요. 항복하는 거예요. 금속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산성력을 이제 잃어버리고 항복하는 거죠. 뭐 양보하다는 뜻도 있죠. 일드에 뭐 마찬가지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약간 올라갔다가 다시 항복이 쭉 일어나고 어느 정도 쭉 일어났다 다시 이제 하중이 증가를 하죠. 하중이 증가를 하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 하중의 증가 없이 더 쭉 늘어나 버리죠. 쭉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 힘이 쭉 잡아당겨서 쭉 더 힘이 가해지다가 마지막까지 힘이 더 빠지는 느낌으로서 툭 하고 딱 끊어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렇게 그리면 이와 같은데 이것들마다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선이 유지되는 구간을 우리가 비례가 유지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비례한도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proportional limit. 그래서 이제 강 구조물이라는 게 열 처리를 안 했을 때는 이제 이것이 한 200에서 280 메가파스칼 정도가 보통 되는 게 물론 탄소 함유량에 따라 뭐 400 메가파스칼까지 가는 재료도 있습니다. 열 처리를 하면 뭐 5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열 처리 안 한 그런 모재인 경우는 프로포셔널 리밋이 한 이 정도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걸 갖다 우리가 프로포셔널 리밋이라고 하고 이 차이는 사실은 이제 그림으로는 이렇게 별로 그림으로는 차이 나게 그렸지만 실제적인 값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거의 뭐 보면 한 점이나 마찬가지인데 현상적으로 보면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딩이 시작되는 점을 우리가 일딩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항복점이라고 얘기하죠. 혹은 일드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죠. 일딩 포인트 혹은 일드 스트레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이 쭉 늘어나는 이런 기간을 우리가 이런 구간을 갖다가 이제 소성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성 영어로 하면 이제 플라스틱 중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소성이 아니라 그냥 힘은 증가 없이 쭉 늘어나기 때문에 갖다가 완전 소성이라고 해요. perfectly plastic. 그래서 플라스틱이란 말을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어요? 플라스틱 바가지, 그죠? 플라스틱 뭐 커버 이런 데서 플라스틱이란 뭐 플라스틱 백 이런 거 얘기 들어봤죠? 그 플라스틱이란 말이 뭐 어디서 나온 말이냐? 어떤 재료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플라스틱 재료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어떤 모재가 있으면 그 모재를 녹여가지고 모재에 하중을 가해주면 뭐 변형을 하겠죠. 그러면 그 하중을 빼주면 원래 모양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열두가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것을 쭉 늘어난 상태에서 어떤 모양을 만들죠. 재료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있던 것이 항복이 일어난 거죠. 항복이 일어난 거죠. 그죠? 소성 변형이 그런 것 같다고 소성 변형이 돌아오지 않죠. 바가지가 만들어졌으면 바가지가 만들어졌지 다시 어떻게 하면은 툭 와서 뭐 원래 모재가 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제 그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변형 현상. 물론 요새는 기억합금이라는 것도 이제 소재가 발견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쭉 늘어나서 사용하다가 어떤 조건을 주면 다시 원tek대로 되는 뭐 옷 같은데 뭐 범퍼 같은데 그런 거 사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제도도 이제 개발이 많이 되고 요새는 하도 많이 개발이 되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완전 소송이 일어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줄어들거나 여기까지는 아무리 올라가도 하중을 가하면 다시 내려오죠. 여기는 좀 이따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갔더라도 돌아오지만 이 하중점을 일딩 포인트를 넘어가면 이제 쭈르륵 늘어나 버리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가 철판 같은 거 이렇게 구부리다가 놓으면 돌아가고 어느 순간 너무 하면은 푹 꺾어져 가지고 더 이상 원상복구 안 하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변형이 일어났다, 소성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소성이 잠깐 일어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퍼펙틀리 플라스틱에 대비해서 스트레인 하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변형, 경화라는 건 좀 딱딱해졌다는 얘기죠. 하중을 가야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맨 최고점, 이 최고점이 있는데 그 점을 갖다가 ultimate stress, 국어로 얘기하면 극한 응력, 뭐 보통 그걸 갖다가 우리가 strength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이 세냐. strength 그러면 힘 아닙니까? 힘, strong의 명사형 strength. 우리가 재료에서는 그것을 강도, 재료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최고 버티는 지점. 물론 망가졌다 할지라도, 소성 변형이 일어나고 가공 경화가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재료가 버텨주는 게 어디까지 버텨주느냐. 그래서 그걸 갖다 그냥 한마디로 강도라고 표현하고 strength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이제 ultimate stress라고 얘기하고,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완전 파손이 나가버리죠. 동강이 나버리거나 부러지거나 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fail이 일어났다, failure라고, 파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트레인을 이렇게 노멀 스트레인과 노멀 스트레스를 한 그래프의 재료 시험을 통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인 릴레이션 혹은 머티리얼 프로퍼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을 이거 지능력하고 트루 스트레스하고 노미널 스트레스하고 그림을 그리면 사실 여기서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단면적인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소성 변형이 진행되면서 그 차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지능력으로 그리면 사실은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파손이 될 때까지 사실 지능력은 올라가는데 어떻게 되나요? 단면적이 급격하게 좁아지니까 힘이 쭉 빠지는 듯이 느껴지는 거죠. 하중은 실제적으로 줄어들어서 팽팽하게 잡아당겼던 것이 사실 줄어들지만 그것을 실제 에어리어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실은 이제 응력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트루 스트레스를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와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노미널 스트레스를 그리면 이와 같이 항복, 어떤 최고점이 생겨서 그 최고점을 우리가 ultimate stress 혹은 strength라고 얘기를 한다. 이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스틸 재료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요. 알루미늄은 그런 항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서 어느 순간 꺾어져 버리는 거죠. 그림이. 그래서 항복 응력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딘지. 정확하게. 요거는 딱 부러지게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하냐면 보통, 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0.2% 스트레인으로 2000 마이크로 스트레인 되는 지점에 요거에 비례 직선을 그어가지고 그 직선과 요만큼까지는 우리가 1등이 안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만나는 점을 우리가 1등 스트레스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요만큼씩 옵셋이 됐다 그래서 옵셋 일드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카파라든가 알루미늄 재료라든가 구리 재료에서는 이와 같이 이제 일드 포인트로 사용을 하고요. 러버 같은 재료는 탄성 영역에 있으면서 이게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드 러버하고 소프트 러버가 있는데 이렇게 돼서 점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재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망가져서 이렇게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도 어떤 변형이 리니어하지 않다. 프로포셔널 리밋을 넘어가는 재료들이 이제 러버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어떤 재료가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물론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그렸지만 각 재료마다 이것들이 조금씩 다른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재료의 성질 중에 우리가 일라스티시티하고 플라스티시티, 탄성과 소성, 그리고 크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료학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탄성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다시 말하면 힘을 가하면 변형이 일어났다가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늘어났다가 힘을 빼면 다시 원상복구 되는 그런 상태만 다루는 것이 우리가 재료역학이고 탄성론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그거는 이제 물건을 만들든지 뭐 가령 철판을 뺀다든지 인발을 시킨다든지 이런 모양을 컵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뭐 자동차의 후드를 찍어서 만든 이런 영역은 그건 탄성 영역, 그러니까 재료역학의 분야가 아니라 소성 가공이라는 이제 다른 영역의 분야의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료역학은 탄성 영역에서만 하는데요. 아까 같이 재료 시험을 했더니 이제 뭐 여기서 약간 아까 스틸 같으면 이제 조금인데 여기서 이렇게 보이기에는 많은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이렇게 딱 잠깐 이거니까.
자, 어느 정도 레인지에서 하중을 가했다가 빼면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그런 것 같다.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재료를 우리가 일라스틱 리미트라고 하는 탄성 한계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면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 선을 따고 돌아오질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굽혔는데 푹 늘어나 버리면 다시 원상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굽히면 다시 탕 돌아오는데 하중을 가해도 돌아오긴 좀 돌아오는데 그걸 스프링백이라고 하지만요.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다 돌아오지 않고 이미 굽혀진 게 있죠. 뭐 잡아당겨도 마찬가지죠. 인장이 쑥 늘어나 버리면 아무리 늘려고 해도 원상복구가 안 되겠죠. 그런 한계를 우리가 일라스틱 리미트, 탄성으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이것은 항복점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그러나 값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럼 항복점이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항복점이 넘었어요. 일라스틱 리미트를 넘었어. 그러면 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고 했죠. 그럼 힘을 빼면 그대로 남느냐? 그대로 남지는 또 않아요. 조금 다시 이거에서 스프링백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눌러가 확 변하는데 손을 떼면 이것이 어느 정도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언로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이 우리가 그 탄성에서 올라갔던 비율대로 이것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각도대로 내려오면 이만큼의 차이가 생기겠죠. 자, 여기서는 돌아오죠. 근데 이만큼 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차이가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로딩을 시켰을 때 여기서는 올라가면 이렇게 하고 언로딩을 시키면 이렇게 내려오지만 여기까지 시키면 2주를 따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변형이 남아버립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잔류 변형률, 남아있다고 그래서 잔류, residual strain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영구 변형률이라고 해서 permanent strain이라고도 합니다. permanent가 무슨 뜻입니까? permanent. 우리가 여자분들 머리 이렇게 하는 거 파마 한다고 그러죠? 같은 단어입니다. 파마가 뭐 해야 하는 거죠? 생머리처럼 이렇게 빗어서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영원히 꼬불꼬불하게, 영원은 아니겠지만 꼬불꼬불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파마 그러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permanent strain. 영구 변형률이 생겼다 이거죠. 이거는 하중을 가해줘도. 그리고 어느 정도 돌아오는 양을 우리가 elastic recovery라고 하고 뭐 스프링백이라고도 하죠. 이런 모양에서는 우리가 스프링백이라고 합니다. 돌아오는 스프링백. 스프링이 다시 돌아온다. 그거 갖다 이제 우리가 탄성 용어에서 elastic recovery, 탄성 회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힘을 다시 가하면 약 여기까지 얘는 일라스틱 리미트가 이만큼 올라가 버려요. 자, 여기서 다시 올리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일라스틱 리밋을 올리는 효과가 있죠? 그것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일라스틱 리밋을 올리기 위한 피아노 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아주 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몇 번이나 소성 영역으로 갔다 왔다 하다면 이 일라스틱 리밋이 굉장히 올라가게 돼서 강도는 이건 결국은 같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 현실에서의 강도, 그러니까 망가지지 않고 쭉 늘어나 항복이 일어나지 않고 탄성 영역을 계속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점 올라가는 일을 우리가 스트레인 하드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립이라는 특성은 여태까지는 우리 타임에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하면 얼마큼 가면 얼마큼이고 얼마큼 가면 얼마큼 이랬지만 이것을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면 변형이 이 정도는 아니죠. 뭐 눈에 보일 정도는 조금씩 올라가거나 조금씩 내려갑니다. 이런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도 될 수 있던 그것을 센서, 로드셀이라 이런 것처럼 센서로 사용하는 경우는 시그널이 쭉쭉쭉 떨어지거나 또 하중을 몸무게를 재는데 로드셀이 크립 특성이 나쁜 재료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올라가 있는데 100kg였는데 조금 있으니까 99.8kg가 됐어. 좀 있으니까 99.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특성을 우리가 크립 특성이다. 이렇게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가죠. 그래서 어떤 재료든지 약간의 크립 특성은 있지만 이제 그런 것이 심한 재료가 있고 안 심한 재료가 있지. 이런 것 갖다 우리가 크립 이런 현상을 크립이라고 하고 이제 국어로는 이제 크리프라고 국어로는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에 관한 거죠. 하중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변형이 조금씩 늘어나는 이런 성질. 하중을 더 증가시키지 않아도 변형이 시간에 따라 이제 진행되는 이제 이런 현상을 우리가 크립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인에 대한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 그 스트레인과 스트레스를 연결시킬 수 있는 재료 시험법과 그다음 그 재료 시험으로 얻어지는 노멀 스트레인, 노멀 스트레스 커브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